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오쿠다 히데요 작가의 작품 웰컴 투 탄광촌 이발소 준비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작은 마을 도마자와가 있습니다. 한때 석탄 산업으로 번성했지만 이제는 평범한 시골 마을이 되었죠. 그곳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무코다 야스히로. 화려한 도시 생활을 피하고 가업을 잇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던 아들 가즈마사까지 마을로 돌아오는데 낯선 중국인 신부, 이문의 영화 촬영, 수배범의 등장까지 평온할 줄 알았던 마을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웰컴 투 탄광촌 이발소 오쿠다 히데요. 무코다 이발소는 홋카이도 중앙부에 있는 도마자와 면에서 전쟁이 끝난 지 오래지 않은 1950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옛날 이발소다. 주인인 야스히코는 53살의 평범한 이발사. 28살에 아버지로부터 이발소를 물려받은 후로 사반세기에 걸쳐 부부들이 이발소를 꾸려오고 있다. 무코다 야스히코가 가업을 잇게 된 것은 아버지가 허리 디스크를 앓아 일할 수 없게 된 탓이었다. 삿포로에서 대학생활을 마친 야스히코는 역시 삿포로에서 광고회사에 취직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집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귀향을 결심했다. 장남이라 뒷짐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사정도 있었다. 이용학원에 다니면서 기술을 기초부터 배워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되었다. 그 아버지는 3년 전 80살로 세상을 떠났다. 79살의 어머니는 아직 건강해서 지금도 가게에 나와 손님을 상대하려 한다. 도마자와는 과거 탄광덕에 번성했던 마을이다. 메이지 시대 초기에 석탄 광맥이 발견되자 여기저기에 탄광이 생겨났고 일본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1950년 후반에는 관련 공장도 진출, 인구 8만을 거느린 일본 유수의 탄광도시로 발전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자 에너지 정책이 석유로 전환된 데다 외국에서 싸게 들어오는 석탄 탓에 경쟁력을 잃어 쇠퇴하기 시작했다. 야스히코의 소년 시절은 고스란히 그 쇠퇴기와 겹쳤다. 탄광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덩달아 반 아이들도 전학을 갔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폐합이 잇따랐다. 타겟책으로 영화제를 유치하고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등 관광사업에 힘을 쏟았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방만한 탁상행정의 결과 빚더미만 날로 들어갔다. 야스히코가 삿포로에서 사회인이 되던 해 도마자와면은 끝내 재정 파탄으로 내몰렸다. 그 후 인구 유출이 더욱 심각해져 드넓은 자연 속 여기저기에 사용하지 않는 도서관과 음악당 건물만이 덩그러니 서 있게 되었다. 과거 10군데 이상 있던 이발소도 지금은 2군데밖에 남아있지 않다. 손님은 대부분이 마을의 고령자다. 장래성이 없어 야스히코는 자신을 마지막으로 이발소 문을 닫으려 했다. 가업이라고는 하나 기껏해야 탄광마을의 이발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25살인 맏딸 미나는 도쿄에 있는 복식 전문학교에 진학했고 졸업한 후에는 그대로 도쿄에 남아 의류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23살의 맏아들 가즈마사는 삿포로에서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중견상사에 취직했다.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주기는 바라지 않는다. 인구가 격감해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쇠락한 시골 동네에 젊은이들을 매료할 만한 요소는 무엇 하나 없다. 자식들에게는 자식들의 인생이 있다. 자신과 아내의 노후가 불안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 가즈마사가 도마자와로 돌아오겠다는 말을 꺼냈다. 나요, 우리 고향을 어떻게든 하고 싶어. 이대로 가다 젊은 사람이 싹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은 동네가 되다 못해 나중에는 아예 없어질 거라고.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 나 아버지 뒤를 이어 무코다이 발소를 맡을 거야. 5월설에 귀성했을 때 가즈마사는 가족들 앞에서 대뜸 그렇게 말했다. 청년단의 세과와 씨와도 얘기해봤어. 그 사람도 가업인 주유소를 하고 있잖아. 세가와 씨가 나도 도시로 나가고 싶은 꿈은 있었지만 이 고장에서 주유소가 없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곤란하겠느냐. 그러니 세가와 석유의 간판을 지킬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더라고. 나 그 자세가 훌륭하다 싶었어. 원래가 말이 많은 아들인데 그날따라 열변을 늘어놓았다. 그럼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그만두겠다는 말이냐? 대학 졸업하고 애써서 들어간 회사인데 아깝지 않겠어? 야스이코가 묻자 가스마살은 딱 잘라 대답했다. 미련 없어. 그래도 너 일 시작한 지 겨우 1년 만에 그만두는 건 너무 이른 거 아니냐? 그야 이제 겨우 일 좀 익혔는데 그만두겠다고 하자니 회사에 미안하기는 하지. 그래도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회사원은 누구든 대신할 수 있지만 도마저와 이발소는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내가 물려받지 않으면 노다케에 있는 스타키 아저씨네 이발소만 남잖아. 거기도 아들이 삿포로로 가버렸으니까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남짓에 도마저와 이발소가 사라진다고. 그렇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가즈마사의 열변을 들으면서 야스이코는 적지 않게 위화감을 느꼈다. 중학생 시절부터 절대 이발소를 잊지 않겠다고 하던 아들이 아닌가. 아들은 도쿄로 가서 방송국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고등학교로 올라가 다소 현실적이 되자 삿포로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또 취직까지 했다. 그래도 집을 떠난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들에게 그 사이 어떤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갑자기 고향의 애착을 느끼기라도 한 것인가? 가즈마사의 선언을 두 손 들어 환영한 쪽은 어머니였다.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잘 됐다, 잘 됐어.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손자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머리까지 굽실거렸다. 아내 교코는 이런 시골 이발소 굳이 물려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앞날의 아들을 걱정하면서도 내심 기뻐하는 눈치였다. 부부와 시어머니 셋이 사는 것보다 젊은 아들이 있어주는 편이 생활에도 탄력이 있을 건 뻔한 일이다. 교코는 그날 이후로 기분이 좋다. 부엌에서 일할 때도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그러나 야스이코는 복잡한 심정을 풀 길이 없었다. 인구가 날로 줄어드는 이런 시골에서 이발소에 앞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다들 한 달에 한 번 삿포로에 쇼핑을 다녀오는 길에 이발과 미용까지 하고 온다. 그 점을 지적하자 가즈마사는 유독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게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고만 하니 앞이 안 보이는 거지. 나도 삿포로에서 사회 경험을 쌓았다고. 그냥 이발소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야. 내 계획은 말이지. 가게를 증축해서 같은 공간에 카페를 만들 거야. 옆에 있는 창고 전혀 사용하지 않잖아. 그 땅을 활용하면 6평 정도는 넓힐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동네 사람들 쉼터처럼 카페를 차려서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이는 거지. 야스이코는 반론하고 싶은 거리가 많았지만 아무튼 좀 기다리라고 충고하고는 그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 쉬워서 중축이지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무코다 집안에는 그런 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가즈마사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왔다. 도마자와에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 학비를 벌고 다시 삿포로에 가서 이용학원을 2년 다닌 후 26살에 이발사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야스히코는 아들의 결단이 그저 당혹스러울 따름이었다. 속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좀 더 큰 뜻을 품어주었으면 했던 것이다. 가즈마사는 동네 목공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런 기술도 없고 기계도 다룰 줄 모르니 트럭에 원자재와 가구를 실어 나르는 일밖에 할 수 없다. 그나마 1년이라고 그만두는 조건에 같은 동네 사람이라 목공소 주인도 봐줘서 고용했다는 인상이었다. 손자를 위하는 일인데 이용학원 학비 정도는 할미가 내주마.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즈마사가 씩씩거리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할머니, 전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전부 제 힘으로 할 거예요. 할머니 연금으로 학교를 다니다니 남자 갈 짓이 아니죠. 어머니는 감격해서 또 눈물을 글썽거렸지만 야스이코로서는 육체노동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무슨 득이 되랴 싶어 할머니 말을 따르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었다. 가즈마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교코가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기운차게 집을 나선다. 2월의 도마자와는 영하 10도를 쉬임이 돌아 콧물이 얼어붙을 정도다. 그런데도 이제 곧 봄이 올 거라고 활기차게 말하면서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밝은 표정에서 야스히코는 왠지 모르게 괜한 허세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좋지 뭘 그래. 뒤로 일 사람이 생겼는데. 야스히코 자네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눈을 부라리며 그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은 불알 친구 다니구치 슈이치다. 다니구치는 소규모 전기공사 가게의 사장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울려놓은 사이이다. 우리 아들놈은 삿포로로 떠난 후에 그만인데 그것도 버젓한 회사에 다니면 군소리는 안 하겠어. 술집에서 돈 받고 일하는 점장이라고. 입으로야 언젠가는 독립하겠다고 하지만 글쎄다. 도시 나가서 그러고 사느니 우리 전기공사 일이나 배우는 편이 써먹을 때가 많지. 가즈마사가 잘할 거야. 둘은 단골 술집 다이코쿠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도마자와 면에는 음식점이 몇 군데밖에 남지 않아 1년에 100일 밤은 이 술집에 얼굴을 내민다. 옛날에 탄광식당에서 일했다는 여주인은 자칭 60대로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다. 이 도마자와에서 이발소를 해서 뭐하겠나.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이겠다느니 어쩌겠다느니 꿈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마당에 어떻게 새 손님을 끌어들이겠어. 게다가 애당초 사람이 없잖아. 산을 향해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외치는 거나 다름없잖나 말이야. 야스히코는 그렇게 반론을 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벌써 몇 번이나 오간 얘기다. 자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젊은 사람이 도전해보겠다는데 우리 같은 부모 세대는 그저 응원하는 게 도리야. 뭘 응원하라는 말인가? 가게를 넓혀서 절반은 카페를 하겠다는데 신용공고에서도 대출을 거절할걸? 가령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다 쳐도 카페가 잘 안 되면 그 빚은 누가 갚겠어? 가즈마사 혼자 갚게 할 수는 없으니 결국 내가 뒷감당을 해야 될 게 아니냐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겠지. 다니구치가 오징어를 질겅거리며 말한다. 누가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이렇게 아무도 없는 시골에서. 야스히코는 강경하게 말을 되받았다. 그래도 아무튼 좋은 일이잖아. 아들이 돌아왔으니. 여주인이 카운터 너머에서 끼어들었다. 난 젊은 사람이 동네에 남아주는 건 무조건 찬성이야. 이대로 노인네들만 남으면 동네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잖아. 아줌마야, 동네에 젊은 사람이 있어주면 좋겠지. 나도 그건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게 자기 아들이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아줌마는 자기 아들이 이 동네에 남겠다면 좋겠어? 야세이코가 묻자 여주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깨를 으쓱하고는 대답했다. 그러네. 내 아들이 그러겠다면 고민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간단하지가 않다고. 우리 노후를 생각하면야 자식이 옆에 있는 것만큼 든든한 것도 없겠지. 그러나 그 자식의 앞날을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고. 도마자와의 미래가 있어야 말이지. 그거 하나는 분명하잖아. 그렇게 단정하는 건 좀 그렇지. 도마자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도쿄에서도 사람이 내려와 있잖아. 다니구치가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을 받았다. 도쿄에서 내려온 사람이란 총무성에서 파견된 관료로 면장을 보좌하고 있다. 30대 중반에 언뜻 보기에도 열성파이고 마을 재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게다가 지역 주민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이라 청년단의 고문까지 맡고 있다. 그 도쿄에서 내려온 관리가 오히려 일부 사람들을 부추겨서 안이한 기대를 품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덜덜하고 좋은 사람이야. 도쿄대학 나온 인텔리인데 조금도 우쭐거리지 않고 동네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 맞아. 사시키씨 말하는 거지. 우리 가게에도 온 적이 있는데 사람 좋던데 뭘. 술집 여주인도 동조했다. 야스이코는 사사키라는 관리에게 통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밑도 끝도 없이 긍정적인 태도가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의문이 느껴지곤 한다. 그런데 가즈마사는 사사키에게 크게 감화된 눈치였다. 그 점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네는 옛날부터 걱정이 너무 많은 게 탈이야. 좀 더 낙천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서 다니구치는 야스이코의 어깨를 툭툭 친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낙천적이다 보니 도마저가 재정바다를 맞은 거지. 그러니 조금은 반성을 해야 하지 않겠어? 야스이코는 큰 소리로 받아쳤다. 가게에 다른 손님은 없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주 4월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문 닫을 시간까지 있으면 가게 주인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준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술을 마시러 오지 않기 때문이다. 가즈마사는 목공소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는 거의 매일 밤 밖에 나간다. 단골 술집의 청년단 동료들이 늘 모이는 듯 했다. 그 술집에 같이 있었다는 지인말이 동네에 남아있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밤이면 밤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도마자와를 어떻게든 해야 한다. 하고 경론을 벌인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사키도 수시로 가담해서 토론의 양상을 띠는 일도 있다고 한다. 늘 보는 얼굴끼리 매일 밤 모이는데 새로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싶은 것은 중년인 야스이고 생각이지 젊은 사람들은 늘 어울리고 싶은 것이리라. 야스이코 역시 젊은 시절에는 매일 밤 친구들과 함께 차를 몰고 아무것도 없는 산길을 달리곤 했다. 그날 밤도 가즈마사는 일을 끝내고 돌아오자 저녁을 후다닥 먹어치우고 휴대전화로 몇 군데 연락을 하더니 다시 다운재킷을 껴입었다. 너무 마시지는 말고. 교코가 한마디 주의를 준다. 오늘은 내가 운전을 해야 돼서 안 마실 거야. 자기 돈으로 산 중고경차에 올랐다. 의기양양하게 나간다. 아니 여자처럼 술도 안 마시고 떠들기만 한다고? 어이가 없어 야스이코가 그렇게 말하자 교코는 술 없이도 얼마나 재밌는데 하고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당신은 태병에서 좋군. 가즈마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지하게 생각이나 해봤나 모르겠어. 나도 다 생각해요. 카페를 차리겠다는 얘기는 돈이 없으니까 당장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용사가 돼서 가업을 잇는 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 기술을 익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코다 이발소벌이가 시원치 않더라도 삿포로에 나가 체인점에서 일할 수도 있고 별로 나쁜 길까지 하는데 난. 교코가 돈가스를 우물거리며 말한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어머니는 벌써 식사를 끝내고 당신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빚을 떠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이야? 남의 밑에서 이용사로 일하면서 무슨 재주로 갚겠어? 지금은 그 아이가 한참 들떠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고요. 카페를 차리겠다는 것도 이용학원 졸업이니까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뭐. 그때 가서 현실에 부딪히면 조금은 냉철해지지 않겠어요. 교코 말이 타당해서 아스이코는 기세가 눌렸다. 당신도 한통속에 대어 들떠있는 줄 알았는데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도마저에서 새로운 장사를 한다는 게 지나친 모험이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힘을 내고 있는데 노인네들 생각으로만 삐딱하게 보는 건 아닌가 싶네. 당신도 슈이지와 똑같은 말을 하는군. 나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하지만 말이야. 도마자에 있으면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겠어.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걱정 말아요. 나 같은 별난 여자가 반드시 있을 테니까. 교코가 된장국을 후루룩 마시고는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고 말했다. 야스이코는 대답할 말이 궁해졌다. 삿포로에서 회사원으로 생활할 때 당시 연인이었던 교코에게 도마자어로 돌아가 가업을 잇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삿포로에서 태어나 회사에 다니고 있던 그녀는 그 자리에서 좋아요, 나도 따라가지 뭐 하고 바로 대답했다. 그래서 결혼이 결정되었다. 교코는 이용학원에는 다니지 않았지만 통신교육을 통해 부기를 공부하면서 이발소 주인 아내로서의 나날에 대비했다. 그런 시골에 가서 살아도 괜찮겠느냐고 묻는 야스이코에게 그녀는 웃으면서 인생이 다 인연인데요 뭐 하고 가볍게 대답했다. 그 후로 불평불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요즘은 뒤를 이어줄 자식이 없어서 속 썩는 사람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당신 걱정은 사치야 사치. 교코가 그렇게 말하고는 일어나 다 먹은 그릇들을 부엌으로 가져갔다. 도마자와 면의 여름 축제의 계절이 찾아왔다. 해마다 7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전야제에서 시작해 토요일과 일요일 사흘간 면민회관 광장에서 개최된다. 전에는 8월 15일에 개최했지만 홋카이도 산간부에 해당하는 도마자와는 그 무렵이면 벌써 가을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데다 젊은이들이 대개 놀러들 외지로 나가 마을이 텅 비는 탓에 1990년대부터 7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탄광이 사라지고 날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라 성대하게 치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광장에 포장마차가 들어서고 양력 8월 15일 추석 명절을 축하하는 전통춤인 봉오돌이 대회가 사흘밤에 걸쳐 펼쳐진다. 삿포로와 본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젊은이와 가족들도 있어 도마자와는 이 한때 활기를 띈다. 마을에 갇혀 사는 어르신들로서는 눈에 갇히는 정월 설 이상으로 기다려지는 이벤트였다. 이번 축제 때 미라는 도쿄에서 내려오나? 이발을 하는 중인데 단골 손님 바바 기아치가 물었다. 기아치는 바로 근처에 사는 나이 82의 노인이다. 내일 온답니다. 금요일이나 월요일 하루 휴가를 내면 2박 3일로 다녀갈 수 있죠. 야스이고가 가위질을 하면서 대답한다. 미라가 슬슬 혼담 있을 나이 아닌가? 에이, 아직 없습니다. 이제 겨우 25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30이나 되어야 결혼을 한대요. 이쪽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알아서 찾겠죠, 도쿄에서. 도마자에는 돌아오지도 않을 텐데요, 뭐. 그렇겠지. 도마자와에 있어봐야 일자리도 없으니. 기아치가 쉼 목소리로 말한다.
이노일은 여든이 너무으로 눈에 띄게 기력이 쇠해졌다. 요즘에는 목소리도 크게 나오지 않는 눈치다. 머리숱이 거의 없어 이발할 필요도 없는데 습관이 그런 데다 말상대가 필요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드나든다. 그런데 다케시는 내려온답니까? 이번에는 야스히코가 물었다. 다케시는 기아치의 아들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도쿄로 올라가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다. 오늘 밤에 온다는군. 설에는 며느리 친정에 가야 해서 도마자와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와. 케이코는 또 반대라 설에 내려오고 여름에는 시댁에 가고. 그러니 이제는 가족이 다 모이는 일이 없어. 아이고, 그렇군요. 손자도 데리고 오나요? 데려오기는 손자도 둘 다 컸어. 얼굴도 못 보지 벌써 3년이군. 며느리도 통 안 오고 요즘은 다케시 혼자만 와. 기아치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었다. 도마자와에는 노인들만 사는 세대가 많다. 기아치 역시 부인과 둘이 별 하는 일 없이 적적하게 살고 있다. 이발은 끝났는데 바로 돌아가지 않고 야스히코의 어머니 도미코와 얘기를 시작했다.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아치의 부인 후사이가 찾아와 여보 하도 안 오기에 걱정돼서 왔어 하면서 자신도 대화에 합세했다. 결국 대낮까지 가게에 눌러 있었다. 무코다 이발소는 이 동네의 쉼터다. 오후가 되자 불알 친구인 주유소의 세가와가 나타났다. 소형 탱크로리를 타고 온 걸 보면 배달 갔다 돌아오는 길인 듯하다. 이발이 목적이 아니라 한숨 돌리러 왔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아이고 덥다. 라디오 일기예보에서 그러는데 오늘은 오키나와보다 홋카이도가 더 덥다는군. 목에 걸친 수건으로 땀을 닦으면서 가게에 들어온다. 소파에 커다란 엉덩이를 덜퍼덕 내려놓고 페트병에 담아들고 온 차를 마셨다. 세가와 여름 축제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 올해는 실행위원이잖아. 야스히코도 얘기나 할까 싶어 수트를 끌고 와 앉았다. 올해부터는 아들놈에게 맡기기로 했어. 준비도 교통정리도 다 요이치로. 청년단은 청년단대로 할 일이 많을 텐데 스포츠센터 잔디밭에 캠프줄을 설치해서 본토에서 오는 오토바이 투어 손님들을 끌어모으겠다고 여간 열어올리는 게 아니던데 우리가 아즈마사도 계속 그 일에 매달려 있고 누가 오겠어 도마자와 축제 따위에 매번 듣기 좋은 말만 해대지. 세가와가 흥하고 코웃음을 치면서 말을 뱉었다. 물론 속으로는 성공을 기원하고 있을 것이다. 청년단은 어떻게든 이 동네를 살려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기획을 짜고 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적은 한 번도 없다. 하기야 그렇지. 참, 오늘 바바씨가 이발을 하러 왔었는데 다케시가 오늘 밤 온다니까 내일 밤에 빠작이나 같이 하자고. 야스히코가 말했다. 좋지. 번번이 똑같은 멤버끼리 하자니 실증이 났는데 히히 도쿄 사람에게 용돈이나 좀 벌어야겠군. 세가와가 반가운 일이라는 듯이 허연 일을 드러내고 웃는다. 그런데 바바 할아버지가 아직도 차를 운전하시나? 그럼 하고 있지. 늘 시장 보러 갈 때 보는걸. 그건 좀 걱정스러운데. 작년에도 주차장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서 그대로 논에 처박혔잖아. 얼마 전에는 슈퍼마켓이 일방 통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나랑 딱 마주쳤다고. 할 수 없이 내가 뒤로 차를 뺐는데 이제 운전은 위험하지 않겠어? 그러게 말이야. 나도 하지 않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도마자와에는 고령에도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 공공교통이 거의 없는 셈이나 다름없으니 자기 차가 없으면 시장도 보러 갈 수 없다. 걸음걸이도 정상이 아니고
부인이 가지 걸어 다니기 싫다고 우리 마누라에게 투덜거렸대. 어쩌겠어. 나이가 82인데. 나도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남 일이 아니라고. 야스이코나 세가와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아있다. 만약 그 반대라면 이래저래 함께 생활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이다. 샤토네는 부모님을 야마가타에 있는 양로원에 모시기로 했다는군. 세가와가 동년배의 지인 얘기를 했다. 그래? 부모님이 먼저 말을 꺼냈나 봐. 현관 앞에 있는 돌계단에 주저앉아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하니. 야마가타는 차로 30분 정도면 갈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갈 수 있고 잘한 거지 뭐. 빈 방이 용케 있었군. 그게 실은 1년 전부터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대. 음, 음. 대답하는 야스이코 목소리에 한숨이 섞인다. 도마자와의 고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동네 전체의 골칫거리다. 하기야 이런 쇠락한 지역은 어디나 비슷한 상황일 거다. 세가와는 30분 정도 얘기를 하다가 돌아갔다. 야스이코는 따분해져 소파에서 잡지를 펼쳤다. 안쪽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어머니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아내 쿄고는 민쟁위원 모임이 있어 외출했다. 길에는 오가는 차도 없다. 오늘도 도마자와는 고요하기만 하다. 창밖에 사람 그림자가 쓱 다가오더니 문이 열렸다. 농협의 이사장이다. 내일 축제 시작 전에 주합에서 인사를 해야 해서 이발이나 할까 하고. 오늘 두 번째 손님이다. 야스이코는 벌떡 일어나 어서 오시죠 하고 친절하게 인사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있는데 후사이가 부엌문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도미코 씨, 아까 우리 다케시가 도쿄에서 내려왔는데 선물로 생선조림을 들고 왔길래 도미코 씨네도 좀 나눠주려고 가져왔어. 아이고, 고마워. 어머니가 기쁜 듯이 받아든다. 후사에도 싱글벙글 하고 있다. 아주머니, 다케시에게 내일 마작 같이 하자고 좀 전해주세요. 야스이코가 목을 쭉 내밀고 말했다. 그래, 전할게. 우리 아들하고도 많이 놀아줘. 하하, 다들 신이 넘었는데 아주머니시계는 멈춰있나 봅니다. 받은 생선조림을 온 가족이 바로 밥에 얹어 먹는다. 아, 맛있네. 여기서는 구하기 힘든 고급품이야. 교코가 감탄했다. 그야 도쿄는 잔생선조림의 본고장인데다 다케시가 싸구려를 사올 리 없잖아. 야스이코가 대꾸한다. 다케시는 도쿄에서 대학을 나와 중견식품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후사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라 하츠우치에 집을 지었다느니 승진해서 부장이 되었다느니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일일이 자랑을 한다. 평범한 회사원이라도 도쿄에서 일하면 도마저에서는 화려한 존재가 된다. 저녁을 먹은 후에 가게 뒷정리를 하고 목욕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교코는 내일 딸이 온다고 다시마와 검은콩으로 명절 요리를 만들고 있다. 그때 후사애가 또 나타났다. 아, 가지 엄마, 부탁이 좀 있는데. 옆에 있는 교코에게 말한다. 이번에는 태도가 좀 달랐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을 헐떡이고 있다. 예산일이 아닌 것 같아 야스이코도 나가보았다. 할머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영감이 욕실에서 쓰러졌어. 바보 할아버지가요? 응, 목욕을 너무 오래 한다 싶어 걱정이 돼서 몇 번이나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잖아. 그래서 가봤더니 육지에 몸을 담근 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후사에는 무언가에 매달리는 듯 두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안쪽 방에서 도미코가 나왔다. 일그러진 표정으로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하고 외치듯 맞장구를 치고 있다. 할머니, 그래서요. 아들이 끌어내서 병원에 옮기려고 하는데 무거워서 타켓이 혼자서는 옮길 수가 없어.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벽시계를 보니 밤 9시 반이다. 그때 마침 아들 가즈마사가 돌아왔다. 경차의 엔진 소리, 쾅하고 문을 닫는 소리,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가즈마사, 마침 잘 왔다. 밥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구나. 너 좀 거들어야겠다. 가즈마사는 모두의 안색을 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채고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겠어. 자, 다시 빼고 아버지는 술 마셨으니까 네가 운전해서 엄마랑 할머니들 태우고 바바 할아버지네로 가. 알겠어. 가즈마사는 얼른 몸을 돌려 밖으로 뛰어나갔다. 다 탈 수 없어서 야스히코는 뛰었다. 가족 전원이 100m 정도 떨어진 바바 할아버지 집으로 향한다. 사방의 눈에서 개구리들이 가락이라도 맞추듯 울어대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바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옆에서 다케시가 잠옷을 입히고 있다. 야스히코, 오랜만인데 밤늦게 미안하다. 미안하기는 그보다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말을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아. 그 얼굴을 들여다본 야스히코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오전에는 펄펄하던 기아제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의식도 몽롱하다. 구급차를 불렀나? 아버지가 안 불러도 된다고 고집을 부리셔. 그래서 그냥 차로 옮기려고 하는데 야마다 위원은 야마다 선생님에게 왕진을 부탁하자고. 조금 전에 전화 걸어봤는데 지금 없다네. 삿포로에서 모임이 있다고 추다 중이래. 아휴, 하필 이런 때. 야스히코는 발을 동동 굴렀다. 야마가타시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려면 자동차로 30분은 걸린다. 구급차도 불러봐야 거기서 오니까 똑같이 30분이 걸린다. 야스히코, 아무튼 차에 태울 테니까 좀 거들어줘. 내가 운전해서 모시고 갈게. 길은 알아. 이쪽에서 운전하는 지 벌써 몇십 년인데. 어머니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야스히코와 타케시와 가즈마사, 노인이지만 손발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탓에 업을 수가 없다. 집에서 나와 뒷좌석에 노인을 태우려 한다. 몸이 굽혀지지 않아 악전고투했다. 그러고 진땀을 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후사에가 동네 사람들에게 사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때 기아치가 갑자기 코를 골기 시작했다. 드르렁 드르렁 요란하게 곤다. 야스히코는 이내 뇌혈 증상임을 알아차렸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타케시, 아무래도 구급차 불러야겠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어. 타케시가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경찰도 있었다. 당황한 누군가가 신고를 한 듯하다. 무고다시 경찰차로 선도하겠습니다. 경찰이 친절하게 말했다. 구급차 불렀으니까 그쪽에도 안전할 거야. 우리 동네에 간호사 있잖아. 누군가가 말했다. 맞아, 스즈키 씨. 내가 불러올게. 누군가가 뛰어간다. 기아치는 여전히 의식이 몽롱하다. 차의 뒷좌석에 몸을 뒤로 젖은 자세로 기대해 있다.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도 몰랐다. 10분쯤 지나 중년 여자가 달려왔다. 좀 보게 비켜줘요. 차에 올라타 맥박을 짚었다. 조금 전부터 코를 요란하게 골고 있는데 야스히코가 말했다. 큰일이네. 간호사가 미간을 찡그리고 돌아본다. 그러게 우리 아버지가 뇌혈로 쓰러졌을 때도 코를 고셨거든. 아무튼 기도를 확보해야겠으니까 일단 차에서 내려주세요. 간호사가 지시한 대로 또 세 남자가 기아치를 차에서 내렸다.
후사이가 집에서 들고 나온 모포를 땅에 깔고 눕혔다. 바바 할아버지! 바바 할아버지! 간호사가 큰 소리로 말을 건넨다. 여보, 영감! 후사이도 따라 부른다. 아버지, 아버지! 다케시도 애타게 아버지를 부른다. 기아치는 하고 가늘게 대답은 하지만 눈은 여전히 감은 채다.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왔다! 다들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며 외쳤다. 다케시는 가만히 못 기다리겠다는 듯이 큰 길로 뛰어나가 경보등을 향해 두 손을 흔들었다. 구급차가 자갈길을 밟고 골목 안으로 들어온다. 구급대원 셋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아지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 안으로 옮겼다. 구급대원이 물어 다케시가 경과를 설명한다. 그동안 구급차 안에서는 기아치에게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응급처치가 취해졌다. 모여든 주민들 중에는 나이 든 사람이 많아 다들 충격이 큰 기색이었다. 할아버지가 오늘 아침에도 바데나가 일을 했는데 포장마차는 청년단에게 준다고 파도 뽑았어. 그렇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야마가타 중앙병원으로 운송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구급차에 동승하시죠. 아드님은 차로 따라와 주십시오. 구급대원의 신속한 지시에 후사애가 차에 올라탔다. 다케시는 낡은 시빅을 타고 시동을 걸었다. 기아치가 20년 가까이 타고 있는 요즘 시절에 보기 드문 스틱차다. 어색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차가 마당을 빠져나왔다. 다케시, 우리 차로 가자고. 뭐하면 가즈마사가 운전해도 되고. 야스히코가 뛰어가 말했다. 괜찮아. 다케시가 입가에 미소를 띠고 대답한다. 여러분, 밤늦게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운전석에서 차장 밖으로 고개를 내민 다케시가 주민들에게 정중하게 머리 숙였다.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달려간다. 그 뒤를 조그만 시빅이 새끼오리처럼 뒤따른다. 그 광경이 뭐라 말할 수 없이 불안해서 야스히코는 가슴이 메었다. 여기 있는 모두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서서 얘기를 나누며 좀처럼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논에서는 계속해서 개구리들이 울어대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야스히코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바 할아버지 댁을 찾은 것이었다. 나도 가봐야겠다. 어머니도 따라 나섰다. 시간은 7시 반. 이른 아침이라 벨은 누를 수 없지만 돌아왔는지만이라도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었다. 집 앞에 가보니 차가 차고에 서 있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알 리가 없다. 기아치는 과연 목숨을 구했을까? 아니면 후사이 씨에게 물어봐야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어머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야스히코가 소매자락을 잡고 막는다. 노인네들은 6시면 다 일어나. 할머니나 다케시나 어젯밤 늦게까지 병원에 있었을 거라고요. 어쩌면 아침에 들어왔을지도 모르고. 그렇긴 하네. 어머니도 수긍이 가는지 걸음을 멈췄다. 그때 창문 커튼이 걷히고 창문 너머로 후사의 얼굴이 보였다. 마당 쪽 거실 유리문이 열렸다. 아이고, 어젯밤에는 미안했어. 후사애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한다.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 지주막간 출혈이라네. 아직 살아는 있는데 의식은 없어. 의사 진단이 앞으로 사흘이 고비라는군. 저런, 아휴, 어째. 어머니가 비통하게 말한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걸 야스히코가 또 말렸다. 어머니, 시간이 너무 일러요. 할머니가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잠도 안 오는 걸. 호사이가 도미코를 안으로 들인다. 야스히코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처마 밑에 서 있었다. 호사의 말이 구급차 안에서는 의식이 있었는데 병원에 도착할 무렵에는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검사 결과 쥐주막하 출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지금은 집중치료실에 있지만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고 있는데 2층에서 피곤한 얼굴의 다케시가 잠옷 차림으로 내려왔다. 왔어? 아휴, 어젯밤에는 신세를 많이 졌군. 잠은 좀 잤나? 잠이 와야 말이지. 하긴. 오늘이라도 안사람과 아이들을 오라고 해야겠어. 케이코에게는 어젯밤에 연락했고 센다이에서 바로 오겠다니까 그 길로 장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르겠군. 케이코는 다케시의 여동생, 물론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사이다. 그래, 안타깝게 되었군. 어쩔 수 없지 뭐. 언젠가는 올 날인데. 다케시는 이미 체념했는지 담담한 투였다. 내가 있을 때 여기 망정이지. 어머니 혼자였으면 욕실에서 꺼낼 수도 없었을 거야. 그러게. 마지막으로 효도하게 생겼군.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래, 잘 생각했어. 나이도 나이고. 82까지 사셨으면 충분하지. 아, 그렇지. 아침은 우리 집에서 주먹밥이라도 만들어 갖다 주라 그럴게. 식욕이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먹어둬야지. 괜찮아. 여가 편의점에 가서 뭐든 사다 먹지 뭐. 다케시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패만 끼치는군. 그러고 있는데 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8시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인데 다들 걱정스러워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기아치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 후사이와 다케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한다. 야스히코는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 가게 문을 열 준비도 해야 한다. 축제 전날이라 그런지 무코다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오는 사람이 평소보다 많았다. 다들 온통 밥할아버지 얘기만 한다. 노인들은 가게에 들어와 앉자마자 어머니를 상대로 얘기가 끝이 없다. 바바도 이제 갈 날이 왔나 보군. 하기야 정신도 오락가락하니 방명록에 자기 이름을 못 쓴 적도 있었고 바로 전날 만났는데 오랜만이라고 한 적도 있고 말이야.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 했다네요. 노래방도 그라운드 골프도 올해 들어서는 거의 참가지 않았고. 쓰러졌다고 하니 저마다 짚이는 것이 있는지 그간의 증상을 줄줄이 늘어놓는다. 그러나 비장한 느낌은 별로 없다. 다들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분위기다. 해마다 아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고령화가 심각한 과소지역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다. 상복을 준비해 놔야겠군. 나이가 들어 몸이 준 탓에 좀 줄여야지. 안 그러면 헐렁헐렁해서 원. 여름인데 윗도리는 필요 없잖아. 나는 와이셔츠에 넥타이만 매겠어. 벌써부터 장례식 얘기가 오간다. 새가와도 나타났다. 사흘만 버텨주면 좋겠는데 축제가 한창인데 빈소도 차려야 하고 장례까지 치르려면 우리가 골치 아파지잖아. 그렇게 속절없는 말을 하는데도 가게에 있던 노인들이 그러게 말이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터라 야스히코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오후가 되자 다케시가 과자를 들고 찾아왔다. 지금 병원에 다녀왔어. 집중치료실에 있어서 30분밖에 면회가 안 된다는군. 이거 별거 아니야. 뭘 이런 걸 가져와. 우리 다 동네 친구인데.
정말 고마웠어. 동네 사람들 친절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야. 이런. 다케시는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안에 있던 어머니도 나왔다. 아버지가 파킨슨병도 앓고 있었나 봐. 검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가 나왔어. 역시 힘들 것 같아. 의사가 수술은 어쩌겠느냐, 인공호흡은 할 거냐, 여러 가지로 묻는데 연명치료는 하지 말라고 부탁했어. 어머니도 수긍하는 눈치고. 잘했어. 누워 살면 목숨이 붙어 있어 봐야 뭐 하겠어. 맞는 말이지. 누워 지내면 후사의 씨가 얼마나 고생이겠어. 어머니도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축제 기간만이라도 넘겨주면 좋겠는데. 하하, 아까도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새가와 말이야. 음, 동네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도 않고. 거참, 그런 말은 하지 말라니까. 아참, 자네 가족이랑 계구까지 내려오면 이불이 부족할 텐데. 우리 거라도 괜찮으면 사용해. 불단 있는 방도 비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묵어도 되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개코든 손자든 우리 집에 와서 자. 어머니도 그렇게 권했다. 여름인데 뭘요. 대충 끼워자면 됩니다. 사양할 거 없어. 이불은 나중에 가즈마사에게 갖다 놓으라고 아마. 감사합니다. 도쿄에서 생활한 지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다케시는 다소 예의를 차렸다. 새삼스럽게 보니 머리에 흰 것이 간간히 섞여 있고 볼살은 늘어져 야스이거나 별반 다름없이 명실상부한 중년이었다. 밤에 미나가 도쿄에서 내려왔다. 의류회사에 다니면서 늘 바쁘다고 야단하는 맏딸이다. 야스이코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자 잘 지내고 있어 하면서 귀찮아할 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런 미나도 어젯밤 얘기를 하자 안색이 흐려졌다. 밥 할아버지 어렸을 때 나랑 많이 놀아주셨는데 나중에 가즈마사가 이불 가지고 갈 거니까 가져가 봐. 응, 그럴게. 그 말에 순순히 대답하더니 저녁을 먹은 후 누이와 동생이 이불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러고는 통 돌아오지를 않는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보니 다케시 아이들이 도착했는데 반가운 마음에 어렸을 때 명절이면 같이 놀던 얘기를 하는 중이란다. 할머니가 말상내가 많아져 좋겠네. 교코가 배를 깎아오며 말했다. 그렇군. 걱정한다고 좋아지는 일도 아니니 북적거리는 게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지. 야스이코가 배를 한 조각 먹으면서 대답한다. 할머니가 요즘 한동안 할아버지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었는데 내심 안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그랬어? 그럼 부인의 모임에 참가해서도 집에 혼자 있는 할아버지 걱정에 도중에 몇 번이나 보러 갔는걸. 그러고 보니 동네 사람들끼리 가는 여행에도 참가하지 않았지? 여행을 어떻게 가? 할아버지가 여행 갈 체력이 없다고 가고 싶어도 꼭 참았다고. 하기야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무거운 짐을 내린 것처럼 보였으니. 야스이코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안쪽에 있는 당신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여든이 넘으면 이제 충분히 같이 살았다는 느낌이 들 거야. 장례식 때도 잘 울지 않고. 그렇기도 하겠지. 당신 내가 먼저 죽으면 어쩔 거야? 교과가 배를 아삭 씹으면서 텔레비전을 향한 채 물었다. 아이고 벌써부터 그런 소리 하지 마.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게 해. 가즈마사가 도마저에 나무란 보장은 없으니까. 알고 있어. 그래서 어쩔 건데? 교코가 또 묻는다. 야스이코는 약간 화가 난다. 난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밥도 지을 수 있고 된장국도 끓일 수 있다고.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차도 몰 수 없고 일상생활이 곤란해지면? 그때는 말이 막힌다. 그때는
또 말꼬리 잡는다. 난 미리 정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들 노후는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부 미루기만 하잖아, 애매하게. 교코가 이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했다. 75이 되었는데 어느 쪽이 먼저 죽으면 남은 사람은 양론에 들어간다든지. 75은 아직 일러. 다들 펄펄하다고. 펄펄할 때 주변 정리를 하고 죽음을 맞아야죠.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바보 할아버지네. 할머니 혼자 남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앞날도 불안해지네. 노인이 혼자 사는 집 도마자와에는 수두룩하다고. 민생이 아닌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야. 불안하다고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건 그렇지만 냉정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고 미리 생각해두면 허둥대지 않고 좋잖아요. 그야 그렇지만 아내 말에 진꼴로 야스히코는 입을 다문다. 당연히 교코 말이 옳지만 다들 불안을 껴안은 채 어영부영 살고 있다. 미나에게 전화가 걸려와 다같이 축제 전야제 구경을 가겠다고 했다. 놀러 나가겠다는 걸 보면 다케시의 아이들도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는 듯하다. 젊어서 참 좋군 하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노후는 먼 미래에 불과하다. 고요한 밤 동네 저 멀리서 악기소리가 떠들썩하게 울렸다. 축제는 시작되었는데 기아제의 병세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계속 집중치료실에 있는 탓에 가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루 30분인 면회 시간이 끝나면 남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주말 동안 이발소는 임시 휴업이라 야스히코는 다케시에게 축제에 가져가자고 했다. 집에 있어서 뭐 하겠어. 다들 사정을 하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야. 중학교 브라스 밴드가 연주회도 한다 그러고 가장 행렬도 있는 것 같으니까 기분 전환도 할 겸 가보자고. 그럼 잠시 다녀올까? 다케시가 웃으면서 엉덩이를 들었다. 부인과 아이들은 옆 동네로 쇼핑을 하러 갔단다. 후사에는 기아제 입원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 여러 명 온다면서 집에 있겠다고 했다. 다 같이 차를 타고 광장으로 갔다. 사람들이 그런대로 북적거렸다. 파란 하늘 아래 남녀노소가 모여 있다. 청년단에서 기획한 투어 캠프에 전국의 라이더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은 실패로 끝난 듯하다. 가즈마사는 물론 청년들은 몇 그룹밖에 오지 않았다고 속상해 있다. 그래도 고향으로 내려온 젊은이들이 많아 동네가 활기를 되찾은 감은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케시를 붙잡고 기아치 할아버지의 상태를 물었다. 자네는 도쿄로 곧 돌아가지? 뒷일은 우리에게 맡겨. 다 같이 돌아가면서 자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테니까. 다들 도움을 자정하고 나섰다. 그럴 때마다 다케시는 황송해 있다. 마침 세가와도 다가왔다. 다케시, 고생이 많았지. 오랜만에 마작이나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군. 그건 좀 사태가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서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달려가야 하잖아. 그래.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오래 끌어서 고생하느니 편하게 가시게 하는 편이 남은 가족에게 좋을 거야.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실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안사람과 위의 녀석은 하는 일이 있지. 아랫놈도 학생이지만 아르바이트 빼먹고 왔거든. 내일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일단 도쿄로 돌아가야 돼. 다케시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조그맣게 말한다. 어머님도 내심 오래 갈까봐 걱정하는 것 같고. 그래, 그 심정 잘 알아. 예순이나 일흔이면 몰라도 여든이 넘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셋이서 포장마차 구역의 테이블에 앉아 다쿠야끼를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다. 그래서 오늘도 병원에 다녀왔나? 세가와가 물었다. 갔다 왔지. 어머니가 부르면 하는 소리만 내는데
나는 너무 딱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5분을 그 자리에 있지 못했어. 아니, 의식이 있는 거야? 그게 그날 밤에는 의식이 없어서 하루 이틀 사이에 가시겠다 싶어서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날이 밝으니까 눈도 뜨고 손발도 움직이지. 내가 다 놀랐어. 의사도 고비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었고 그래봐야 누워 지내는 건 다름없지만. 그렇군. 실은 전기공사 슈이진의 아버지도 똑같았어. 쓰러진 후로 링거 주사 맞으면서 1년이나 버티셨거든. 가족이 다들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1년이나? 다케시가 눈을 부릅뜬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 참 질긴가 봐. 배에 구멍을 뚫고 음식물을 넣는 위로 형성술을 받으면 3년을 산다고 하니. 세가와가 불안을 부채질하듯이 말한다. 다케시는 충격을 받았는지 대꾸가 없었다. 게다가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증상이 안정되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한다지. 슈이치도 병원 찾느라 고생이 많이 아니었어. 그럴 수가. 그럼 계속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야? 그렇지. 종합병원은 기본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만 수용한다고. 죽을 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은 따로 있으니까 그런 데로 옮기라는 거지. 그거 정말이야? 다케시가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듯이 야스히코를 본다. 야스히코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고령자가 많은 동네라 비슷한 예를 몇 번이나 보았다. 그럼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쩌지? 나는 도쿄로 돌아가야 하는데. 동생도 계약직이지만 센다이에서 사무 보는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민생위원이 여러모로 돌봐줄 거야. 우리 마누라도 위원이라서 무슨 일이든 걷어붙이고 도울 거야. 야스히코가 말했다. 실제로 교코는 독거 노인의 입원을 도운 적도 있었다. 교코 씨에게 신세를 지자니 좀 그렇군. 같은 동네 사람은 담당하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아마 다른 위원이 하겠지. 게다가 신세라고 생각할 거 없어. 우리도 언젠가는 신세를 지게 될 텐데. 그러니 차례가 왔다고 생각해. 아, 지역에 큰 병원이 없다는 게 노인들에게는 간단한 일이 아니군. 다케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쉰다. 할 수 없잖아. 날로 쇠락해가는 동네인데 슈퍼 편의점이 있는 것만도 고마운 일이지. 그런데 이 동네를 떠난 노인도 있나? 없지는 않지. 그래도 거의 홋카이도 아니야. 자식 있는 도쿄로 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도쿄에서 생활하는 건 무리겠지? 뭐? 다케시,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다케시가 이내 고개를 젓는다. 옛날에 집 샀을 때 두 분 다 오셨는데 당신들은 이런 데서 못 산다고 했어. 다 그렇지. 나도 도시에 나가 살고 싶은 마음 없는데 뭐. 삿포로만 가도 눈이 핑핑 도는걸. 세가와가 장난스럽게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야 당연히 장남이 가문을 이어받고 부모를 보살폈지. 그래, 그랬지. 세가와의 대답에 다케시가 맥없이 웃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라마도 앞으로 몇 년은 혼자 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어젯밤에 어머니가 동생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도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쩌면 좋을지 방법이 없어.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 지금 고민해봐야 답이 없는데. 야스히코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젯밤 아내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이렇게 지내도 된다고는 자신도 생각지 않는다. 앞날에 대한 생각을 마냥 보류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면 우울해지기 때문에 불과하다. 아무튼 지금 어머니보다 아버지야. 오래 끌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러게 몇 번이나 오락가락 해야 할 텐데 교통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테고. 도쿄가 참 멀기는 하다. 셋이 한숨을 쉬었다. 부모를 편히 보내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밤에는 봉오두리 대회가 열렸지만 야스히코는 잠시 얼굴만 내밀고는 춤도 다른 행사도 구경하지 않고 세가와와 다니구치와 함께 늘 다니는 술집 다이코쿠에 갔다. 마을의 주역이 세대 교체되어 나설 일이 없어졌다. 실행위원 대부분이 20대와 30대다. 다케시 집에는 친척이 모였는지 길에 차가 몇 대나 서 있었다. 같이 마시고 싶었지만 나오라고 하기가 꺼려졌다. 자리보조를 하는 건 싫지. 여주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말한다. 술집에서도 화제는 온통 바바 할아버지 얘기뿐이었다. 지금 상태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아주머니가 병원에 다니는 것만도 큰일이겠어. 야마가타 중앙병원은 택시로 가면 왕복에 8천엔은 들 텐데. 버스도 있기야 하지만 하루에 몇 번밖에 다니지 않으니 나 같으면 매일은 못 갈 거야. 그래도 아주머니는 사람들 이목에 신경 쓰지 않겠어? 동네가 작다 보니 매일 다니지 않으면 말들이 많을 텐데. 세가와가 자조적으로 말한다. 아줌마는 어쩔 거요? 다니구치가 60대 여주인에게 물었다. 그런 거 묻지 마. 나 혼자 사는 몸이라고. 생각만 해도 울적해져. 여주인이 손을 흔들며 얼굴을 찡그린다. 시간이 후딱 지나간다고. 지금부터 정해놓는 편이 좋지 않겠어? 야스히코가 그렇게 말했다. 자기도 모르게 아내에게 전염되고 말았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양로원에 들어가지 뭐. 그때까지는 돈 벌어서 착착 모아야 하니까 무코타 씨가 매일같이 마시러 오면 되겠네. 삿포로에 아들이 있다면서 거기로 안 가고? 거길 왜 가? 절대 안 가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가서 뭘 어쩌겠다고. 하긴 그렇군. 나도 마찬가지야. 이 나이 돼서 다른 데 가서는 못 살지. 그러니까 공영 양로원 만들라고 밀어 넣어봐요. 병원도 같이 있는. 그럴 돈이 어디 있게. 도마자는 재정이 파탄난 동네라고. 지난번 면장 잘못이지. 그 무라이 할배 20년이나 눌러앉아 탁상행정이나 하고. 전 면장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는데 청년단 몇몇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참패다 참패. 라이더들은 안 오지. 옆 동네 여자들도 안 오지. 포장마차도 적자. 기자재 대여료도 못 내게 생겼어. 세가와의 아들 유이치로가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투덜거렸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안이하게 계획 세우지 말라고. 견적은 무조건 빡빡하게. 그게 철칙이야. 세가와가 약을 올리듯이 말한다. 어때서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젊은 사람들 뜻대로 하게 놔둬요. 여주인이 젊은이들을 감싼다. 좋아. 내가 오늘은 서비스한다. 그러고는 닭튀김을 선뜻 만들어 주었다. 청년단 몇몇은 어떻게든 될 거라는 식인지 테이블 자리에서 맥주를 병나발을 불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버지, 밥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 가즈마사가 물었다. 아직 살아계시다. 여전히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지만.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할머니는 어쩐데? 그야 그 집에서 혼자 사시겠지. 너희들이 나서서 도와드려야겠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나이 들면 어떻게 할 거야? 여주인이 청년단 일행에게 묻자 가즈마사는 야스히코의 얼굴을 힐끔 보고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앞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그렇다. 야스히코도 23살 때는 부모가 일할 수 없게 되는 날을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다. 그래도 언젠가는 올 거 아니야, 그날이. 몰라요. 대답을 거부하는 것처럼 고개를 돌린다. 아버지 셋이 어깨를 으쓱한다. 젊은 사람들은 이내 술기운이 돌아 좁은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법석을 떨었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기아치의 병세에는 별 진전이 없었다. 친척은 모두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다케시만 유급 휴가를 내서 고향에 남았다. 의사가 오늘 밤일 수도 있고 열흘 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내가 도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어야지. 다케시는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그러니 야스히코의 이발소나 세가와의 주유소에 매일 들러 시간을 보냈다. 그냥 돌아가도 되지 않겠어? 만에 하나 오래 끌게 되면 끝이 없다고. 아주머니가 아직 건강하시니까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스히코는 도쿄로 올라가라고 권했지만 다케시는 결심이 서지 않는 눈치였다. 그래도 너무 죄송해서 말이야. 장남이란 사람이 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가버리는 게. 삿포로 정도만 돼도 바로 달려올 수 있지만 도쿄는 밤에 상황이 급변한다 해도 아침이 되지 않으면 내려올 수가 없다고. 그게 겁이 나서 중째 못 가겠어.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회사도 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건 그렇지만 나는 18의 집도난으로 계속 내 뜻대로 살아서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야스이고 너처럼 가업을 이은 것도 아니고 부모를 살뜰하게 보살핀 것도 아니고 그런 자식된 노래를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다고나 할까? 무슨 소리야. 쇼와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형제가 많으면야 장남이 가업을 잇는 게 도리겠지만 우리 세대부터는 어느 집이든 둘뿐이잖아. 그런데 집에 얽매인다는 건 불합리하지. 게다가 도마자와 같은 시골에서 누가 고향에 남으라고 할 수 있겠어. 가즈마사는 이발소를 잇기로 했다면서? 그 말을 어떻게 믿겠나.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야스히코는 피식거리면서 고개를 젓는다. 가즈마사는 여전히 목공소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용학원 다닐 돈을 모으고 있다. 청년단 활동에도 열심이다. 이런 인구 적은 시골에서 활달하게 지내는 것만큼은 감탄스럽다. 아무튼 회사에는 사정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틀이나 사흘은 더 있으려고. 그 다음은 미안하지만 야스이코가 우리 집에 간간히 들러줘. 당연하지. 걱정할 거 없어. 여기도 사람은 있다고. 그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마침 가즈마사가 들어왔다. 할머니가 부탁한 서랍장 수리가 다 돼서 가져왔어. 옛날 가구는 참 튼튼하더라고. 사장님도 감탄하던데. 안녕하세요. 다케시를 보고는 꾸벅 인사한다. 가지마사, 바바 할아버지네가 여러모로 힘드니까 너도 좀 도와드려. 야스이코가 말했다. 알아요. 시장 보는 거 정도는 내가 모시고 갈게요. 미안해 가즈마사. 아저씨가 이제 도쿄로 돌아가야 해서. 다케시가 머리를 숙이자 가즈마사는 잠시 생각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렇게 물었다. 아저씨, 그 외에는 뭐 할 일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다케시가 당황한다. 차를 타는 사람이 없어서 배터리가 나가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군. 그 정도야 문제없죠. 제가 사흘에 한 번 좀 가서 시동 걸게요. 가즈마사는 웃는 얼굴로 대답하고는 서랍장을 들쳐매고 안쪽 방으로 사라졌다. 듬직하게 자랐군. 다케시가 말한다. 덩치만 컸지. 머리숙은 아직 어린애야. 야스히코는 겸손을 떨었지만 물론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사흘 후 다케시는 도쿄로 돌아갔다. 기아치의 상태가 나쁜 대로 안정적이어서 더 이상 머무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1년은 각오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다케시는 꽤나 난감한 기색이었다. 당분간은 주말마다 오겠다고 한다. 병원이 완전 간호제라 옆에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교통비만도 만만치 않으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지만 힘없이 웃기만 할 뿐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다. 고향 떠난 장남에게는 야스히코가 잘 모르는 죄의식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기아치의 아내 후사에는 날마다 점심을 먹고는 오후 1시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다.
조그만 청가방을 들고 이발소 앞을 종종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야스히코는 가슴이 메었다.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올 것 같은데 참는 것도 고역이었다. 어차피 단골 손님밖에 오지 않으니 문이 닫혀 있으면 다른 날 올 것이다. 그러나 역시 문을 마음대로 닫을 수는 없다. 후사에는 돌아올 때는 택시를 이용한다. 도마자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저녁 되면 벌써 끊어지기 때문이다. 매일 드는 택시비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 한 번은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쓰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야스히코는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나가 후사에게 말을 건넸다. 할머니, 오늘은 안 가시는 게 좋겠어요. 후사에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씩씩하게 손을 젓고는 할아버지 면회를 한 번도 빼먹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바바 부부의 금술이 어떤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니 꽤 금술이 좋았나 보다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동년배인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해서 쓰러졌을 당시에는 딱하게 되었다고 동정하더니 일주일이 지나자 후사에에게 그라운드 골프를 치러 가자고 해서 야스히코가 나무란 적도 있었다. 어머니, 할머니가 지금 그런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고 따분할 거라면서 날마다 바바 할아버지네 집을 찾아가 노래방이라도 가자고 채근을 했다. 다케시는 주말이 되면 정말 도쿄에서 혼자 내려왔다. 내려오면 제 손으로 운전하는 차에 어머니를 태우고 병원에 갔다가 나간 길에 야마가타에서 대형 슈퍼마켓에 들러 식료품을 사다 챙기는 것이 일이었다. 그런데 후사에는 아들에게 매주 올 필요 없다고 하는 듯하다. 그래, 그렇게 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라고. 야스히코도 그렇게 권했지만 병원에서 기아치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터라 새 병원도 찾아야 하니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차로 1시간 이내에 있는 병원이어야지. 안 그러면 어머니도 날마다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 후보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마땅한 곳이 없군. 사실은 독실을 사용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자니 한 달에 15만 원 정도는 더 드는 비용을 내가 내기에 부담스럽고. 다케시는 매번 자신을 탓했다. 그럴 때마다 야스히코와 친구들은 독실은 돈 많은 부자들이나 들어가는 곳이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무리라고. 게다가 오래 끌면 어떻게 하겠어. 하고 위로했지만 그래도 계속 전전긍긍하니 보고 있기가 딱했다. 간병인이 있어도 무방하다는 병원이라는데 그다지 좋은 곳은 아닌 듯하다. 그래서 더욱 속이 상한 듯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민생위원으로 있는 교고가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조성금 목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많거든요. 정말 심한 병원도 있어요. 쓰레기 냄새가 나는데도 냉난방비를 아끼느라 겨울에 추운 곳도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여기가 늙은 부모 갖다 버리는 곳인가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듣고 보니 그렇다. 자신의 부모가 그런 병원에 있다면 도쿄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이다. 다케시가 고민을 할 만하다. 옛 친구로서나 한 동네 주민으로서나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 야스히코는 세가와와 다니구치와 의논해 서포터를 자정하고 나섰다. 월수금 셋이서 교대로 후사이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 화목은 후사에 혼자 가든지 아니면 가지 않는다. 매일 갈 필요는 없다고 설득할 생각이었다. 우선 도쿄에 있는 다케시에게 전화를 걸어 그 뜻을 전했다. 다케시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신세를 질 수는 없다고 거절했다. 그럼 기름값으로 한 번에 1,000엔씩 받기로 하지. 그럼 되겠지? 그렇게 제안했는데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일단 한 달만 부탁하겠다면서 이쪽의 뜻을 받아들여 주었다. 다케시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 고맙다고 말했다. 다케시는 연로한 어머니 혼자서
버스나 택시를 타는 것조차 안타까워했으니 그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덜 것이다. 그런데 이 제안을 집에 가서 전하자 후사이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그것은 단순한 사양이 아니었다. 찡그린 얼굴로 딱 거절하는 모습이 오히려 괜한 간섭이라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알아서 부탁할 거야. 그런 때만 차로 데려다 줘. 하지만 그런 때가 아니면 나 혼자서도 아무렇지 않아. 혼자 다니는 게 마음도 편하고. 그래도 할머니 교통비가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그런 건 걱정 마. 모아둔 돈도 조금 있고 부부연금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교통비가 드는 것도 지금 한때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날마다 가지 않을 거야. 어차피 말도 못하고 눈도 보이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 지금 이때뿐이야. 고마워 야스이코. 그 마음만 받을게. 지금 이때뿐이라면 우리들 말대로 해도 되잖아요. 다케시와 의논해서 일단 한 달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아이고, 됐다니까 그러네. 혼자가 편해. 후사에는 몇 번이나 고개를 저으며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어 일단 물러나왔다. 어머니에게 그 일을 전하자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 하고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혼자서 가고 싶다는데 괜히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고는 후사이가 돌아올 무렵이면 얼른 집에 쫓아가 매일 무슨 얘기를 쑥덕거렸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끼리 얘기가 통하는 것일까? 괜한 간섭이라면 삼가야겠다는 생각에 야스이코는 한동안 지켜보기로 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옆에 누가 없으면 외로워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역 시대의 오만한 착각일지도 모른다. 여든이 된 어머니도 매일 하는 일이 없는데도 재미나게 살고 있다. 기아치가 쓰러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야 겨우 옮길 병원이 정해졌다. 야마가타시 외곽에 있는 생긴 지 오래지 않은 새 재활병원이다. 4인실인데도 나름 규모가 있어 입원비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다케시는 이 정도면 가족도 친척들도 안심할 수 있겠다 싶어 신청했는데 마침 입원 허가가 떨어졌다. 아버지를 옮길 곳이 정해지자 다케시는 웬만큼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아마 이번에 옮기는 병원이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둘 곳이 되겠지. 회복될 가망은 없으니 최대한 정결한 곳에서 떠나게 들고 싶지 않나. 다이코쿠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말하는 다케시 표정이 한결 편해 보였다. 잘하고 있는 거야. 정말 감탄했어 나. 도쿄에서 여기를 몇 번이나 오갔느냐고. 관리직에 있으면서 그러기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해. 야스이코가 칭찬하자 다케시는 머쓱하게 웃고는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협조적인지 나도 놀랐어. 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평소 싫어하는 중요까지 아버지가 괜찮으시냐고 신경을 쓰면서 급거 담당을 바꿔주기도 하고 말이야. 그 중형 말이 자기 아버지가 교수의 고향집에서 쓰러졌을 때 혼이란 경험이 있어서 회사 차원에서도 최대한 배려하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는 다들 부모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경험자들이니까 남일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거지. 그야 그렇겠지. 고생이라는 걸 아니 친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세가바와 열심히 맞장구를 치면서 말한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던 거라고. 다니구치도 고개를 끄덕인다. 모두 옮길 병원이 결정되어 급한 불을 끄고 나니 안심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내일에는 올라탔다. 나는 다키시 어머니가 그렇게 담대할 줄은 몰랐어.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암으로 입원했을 때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했는데 말이야. 세가와가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10년 전쯤에 암으로 판정되어 1년 동안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야 세가와 자네 아버지는 일은 조금 넘은 나이에도 일을 하셨으니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도 않았어. 노쇠해서 정신도 오락가락 손자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여서 가족 모두가 이제 돌아가셔도 별 아쉬움은 없겠다 했지. 다마고치가 말한다. 그 말에 반응해 다케시가 입을 열었다. 실은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 아버지가 쓰러질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나나 어머니나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진정이 되면서 여든이 넘었으니 그만하면 다 누리신 게 아닌가 하고 인정되는 부분도 생기더라고. 사실 내가 걱정하는 건 뒤에 남은 어머니지. 아버지는 때가 되어서 저승사자가 왔다 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어떠신가? 내가 보기에는 의외로 기운이 왕성하신 것 같던데. 그게 말이야. 다케시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게 아쉬워하는 기색이 없어. 얼마 전에도 5년 만에 극장에 갔다 왔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 뭐? 그래? 그렇다니까 야마가타에 가서 혼자 쇼핑도 하고 레스토랑에서 스파게티도 먹고 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혼자서 즐기는 눈치야. 그래서 우리가 차로 데려다 드린다고 하는데도 고집스럽게 거절하신 게군. 사양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도 혼자가 마음 편하다고 하시더니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다는 뜻이었어. 그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아버지 옮길 병원이 결정되면 도미코 아주머니와 같이 1박으로 여행 다녀와도 되겠느냐고 묻는 거야. 나야 물론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거군. 그러니까 그때는 나나 동생 둘 중에 하나는 집에 와 있으라는 거지. 만에 하나 그날 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들 보기 안 좋다고 말이야. 하하하하. 셋이 다 엉겹결에 소리내어 웃고 말았다. 후사 할머니가 해방되신 거네. 여주인이 끼어들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바바 할아버지 기력이 쇠약해지셔서 할머니가 늘 옆에 있어야 했잖아. 여행도 한번 못 갔지, 노인의 모임에도 못 나갔지. 게다가 할아버지가 운전을 계속하니까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노심초사. 그런 게 다 없어졌으니 무거운 짐을 내린 것처럼 후련해지지 않았겠냐고. 그렇군. 그래. 남자 넷이 너도나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충분히 사셨겠다. 추억도 많이 만들었겠다. 미련이 없으니 해방감이 더 크실 거야. 맞아.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인다. 여자 쪽이 평균 수명이 길다는 거 하느님 조화 중에서는 꽤 희대작 아니겠어? 여기 있는 댁들도 부인이 먼저 저 세상으로 가면 어떻겠어? 어쩔 줄 모를걸? 남자네 모두 이번에는 대답할 말이 궁해졌다. 나이를 먹으면 여자 쪽이 단연 강해지는 거. 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도권이 바뀌잖아. 그렇게 되면 여자는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지금까지 당한 거 다 되갚으려고 할걸? 뭐 실제로는 하지 않지만 불쌍하니까. 그래도 남편이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잖아. 그러니까 때로 심술도 부리고 또 나름대로 즐기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어? 아, 나도 이혼하지 말 걸 그랬나? 여주인이 혼자서 떠들어댔다. 남자들은 잠자코 술잔을 기울인다. 말을 되받고 싶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야스이코는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자 가슴이 아파왔다. 기아치는 아직 살아있는데 모두들 이런 얘기만 하다니 너무하다. 도마자와의 밤은 여전히 고요하다. 다음 날 다리가 불편해 이발소에 올 수 없는 노인을 위해 야스이콜은 출장 이발에 나섰다. 인구가 적은 동네다 보니 이런 서비스도 하게 된다. 도구를 챙긴 가방을 들고 차에 올라탄다. 가는 길 스포츠 센터 옆을 지나는데 그라운드 골프를 치는 동네 할머니들 모습이 보였다. 우리 어머니도 있을까 하고 속도를 줄이자 한결 큰 소리로 뭐라 외치면서 무리의 중심이 되어 즐기고 있다. 여자는 정말 강하다.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쓴웃음을 짓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 다시 속도를 높여 떠나려는데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 얼굴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겉모습으로 봐서는. 그때 커다랗게 외치는 소리가 날아들었다. 다음은 후사이 씨 차례야. 야스히코는 하마터면 운전석에서 엉덩이가 미끄러질 뻔했다. 바바 할아버지도 아마 별 불만이 없을 것이다. 후사의 할머니가 집안에만 박혀있는 것은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하늘에서 종달새가 제잘제잘 지저귀고 있었다.